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그 50달러, 월에 50달러 요금제를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선택하실까 했는데, 이제 지금 채팅창에 숫자를 올려주신 분들 대부분이 2번을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구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미국에서는 먹힐까요? 워낙에도 스포츠 광팬이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될지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 뉴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사남 연결해 봅니다. 유사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또 밝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금리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여러 각국에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는 한 주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오늘부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요. 자, 일단 오늘 스케줄들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고정자산 투자, 중국의 실직률, 그리고 MBS 등등 중국에서 앞으로 부양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화요일 날에는 중국에서 바로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저번에 대출 우대 금리를 할 때 5년물에 대한 금리를 약 4.2에서 3.95로 내리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커다란 폭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1년물에 대한 대출 우대 금리는 유지를 하기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부양책을 실행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에 중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여전히 부동산 쪽에서는 위기론이 나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될 예정인데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다음 해 혹은 이번 해 혹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적어놓는 예측에 대한 예상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요일 날 나오게 될 FOMC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스케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 바가 연설을 하게 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생겼던 만큼 과연 마이클 바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연동차라고 해가지고 10년물 팁스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요거는 Fed Listen이라는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상 파월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연설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반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 바로 이 Fed Liste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 날 나오는 스케줄은 상당히 조금 나머지 스케줄들에 비해서 중요도는 파월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주요 키워드들을 한 번씩 쭉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 키워드도 확인해 볼 텐데 유가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드린 키워드가 약 5가지 정도 됐었는데요. 역시 저번 주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80달러를 돌파했고요. 소비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급락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면서 횡보 중이고 추가 반도체 지원 소식도 나왔으며 CPI와 PPI 양쪽 다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자,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요, 사실 IEA에서 수요에 대한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나온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좀 핫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 CPI랑 PPI도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만큼 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자 전체적으로 유가에 순풍이 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IEA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보자면 원래 IEA에서 단기에너지 전망치라는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유가에 대한 전망을 하루 수요가 이제 120만 배럴, 하루에 120만 배럴에 대한 수요에서 130만 배럴로 약
10%가량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투가 좀 하나를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유에 대한 중요도가 감소할 것이다 해서 앞으로도 그린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유는 국가 전략 물자로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여러모로 심리 저항선이라고 불렸던 80달러가 깨지게 되는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아쉬운 소식인 게 여태까지 감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원유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몰래 조금씩 늘리게 되면서 어찌저찌 버텨왔던 80달러 유가가 깨지게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남겨뒀다라는 평가가 여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좀 남겨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소매 판매도 지금 부진하면서 이제 미국의 정말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잖아요. 유사장님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죠. 네. 일단 전월 대비 0.6%로 사실상 많이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나왔던 어닝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달러트리라든지 달러제너럴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서민층들이 애용하는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토어들마저도 예상보다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닝이 좋지 않았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나왔던 소매 판매점들 중 사실상 월마트를 제외하고는 코스코도 달러스토어도 거의 대부분의 소매 판매점에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던 만큼 아마 전체적으로 소비자들도 이제 자신들의 지갑을 조금 동여매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특히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머리를 썩지 않을까라고 싶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가장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우려감인데 물론 이제 금요일장에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최근의 주가 하락은 월가에서 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유 없는 급락 이후에 사실상 잠깐 동안 CPI 바로 전날 전체적으로 어닝 관련돼서 엔비디아 관련된 회사들의 어닝들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우려감이 식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잠깐 동안의 3월 12일의 반등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횡보 혹은 하락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GTC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미 엔비디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앞으로 미래 자신의 반도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이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일요일 기준으로 시작을 했고 월요일부터 중요 이벤트가 시작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칩스법 그 반도체 관련한 보조금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얼마를 받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금액이 많이 나와서 사실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모로 늦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삼성전자도 TSMC도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을 빼는 듯한 혹은 공장에 대한 딜레이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실 저는 저번 주에 인텔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이 조금 소식이 늦어지려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금요일 날 블룸버그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조금 60억 달러 이상이 지원이 전망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약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기도 하고 TSMC보다도 높은 금액이 지원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이미 블룸버그를 통해서 예비 합의가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삼성전자에게는 커다란 호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건넨 공약을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표심을 몰아가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소식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주 가장 또 주요했던 게 CPI와 PPI 발표였는데 요 데이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CPI와 PPI가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안에서 다행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반대로 채권 가격이 빠르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4.19에서 거래가 됐던 채권 가격이 4.3%까지 10년물 금리가 크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보면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쪽에서 커다란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3.8%나 상승하면서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CPI와 PPI 내부에서 양쪽에서 좀 더 커다란 상승을 가져오는 요소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에 반면 천연가스도 사실상 역대 최저가로 거래가 되는 부분에도 반면에 도매가가 너무나 낮음에도 반면에 소매가 자체는 예상치보다 상승하게 되면서 2.3%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전체가 한 달 만에 2.3%나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서비스 지표마저도 사실 최근 들어서 있던 후티 반군과의 교전이나 아무래도 홍해 사태 혹은 수에즈 운하가 전체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배가 운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진행되면서 운송비가 크게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거비마저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처럼 현재 여러 진로나 여러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전히 0.4%나 높은 수치를 자랑하게 되면서 CPI가 굉장히 높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사실상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상 최종 수요 상품에서 1.2%로 2023년 8월 이후 가장 커다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중 70%는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실질적으로 이번 PPI 발표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가 4.4%나 반등하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2월 중간 수요용 가공품 지수의 상승 40% 이상은 디젤 연료 가격 15.9% 상승에 기인한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휘발유, 상업용 전력, 유기화학 제품, 제트연료, 천연가스 지수도 사실상 상승하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압박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기 가격 또한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달걀, 고기, 신선한 채소 등등의 가격도 상승했고요. 다행히 곡물 가격은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번 CPI 내에서의 음식 가격은 조금 전달과 비슷한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이렇게 또 키워드별로 쭉 정리해 보니까 이제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가 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떠한 주요 변수에 좀 움직이게 될까?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간단하게 네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BTFP가 저번 주에 종료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관련해서 앞으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사실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중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NYCB가 분명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사실 1조 원의 자금을 수혈받은 데 반해서 사실 예금액 자체는 8조 원 가까이가 빠져나갔다는 부분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NYCB가 분명히 단일은행 하나는 살아나기는 했지만 과연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이번 주 조금 주요 목표로 개인적으로 잡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슈퍼 금융 위크다. 이제 금리 결정의 위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안에서 BOJ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블랙웰 GPU에 대한 발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FOMC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 안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중요한 부분들 하나씩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BTFP 이게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월가 내부에서는 BTFP가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서 은행들은 사실상 조금 공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 재할인 창구에 대한 사용치가 늘어나게 될지 조금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만약에 이 재할인 창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여전히 은행 관련된 위기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수치에 대해서 주목하라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BTF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준이 공급을 했던 긴급 대출 창구가 끝남에 따라서 유동성
전체적인 감소 자체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세론으로 떠올리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OJ,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제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금리가 인상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 쪽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저번 주와 이번 주를 포함을 해서 사실 많은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연봉 협상을 하는 한 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를 많은 투자자들이나 일본의 정책 기반자들이 요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나오게 될 뱅크 오브 BOJ의 정책회의에서 아마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혹은 0.1% 사이로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YCC가 철폐될 가능성과 또한 ETF 부동산, 리츠 등등 신규 매입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매체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금리의 상승 자체는 조금 더 대세로 굳어진 모습이고 YCC 철폐나 혹은 여러 신규 매입의 종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니케이 지수가 오르게 되면서 매번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엔화가 사실상 초저금리를 종료하게 될 경우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게 될 경우 앞으로 엔화가 강세로 떠오를 가능성을 언급이 되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단기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경우 혹은 YCC 철폐가 되지 않을 경우 엔화가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이 정책에 대한 발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그 GTC인데, 그러니까 GPU 기술 컨퍼런스. 이번에 과연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어떤 기조 연설을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지난주 주춤했었던 우리 AI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를 축포를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기대보다 약간 좀 덜해서 실망감을 안겨줄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TC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스케줄은 내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CEO가 발표하는 연설 자체가 내일 오후 1시쯤 미동부 기준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GTC는요. 사실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보이거나 기술 혹은 여러 회사들의 발표가 동반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2023년 9월부터 B100이라는 칩이 새로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젠슨 황이 엔비디아 GTC를 언급하면서 AI의 변혁의 순간이 이번 GTC에서 나온다. 나의 기조 연설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언급했던 만큼 아마 월요일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스케줄을 잡아봤을 때 이 모든 방 관련해서 사실 여러 방이 보통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사실 자기가 원하는 컨퍼런스 발표를 듣기 위해서 보통 그 다른 방에 가서 원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CEO가 발표하는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던 만큼 이 발표에서 B100이라는 제품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인데 자,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난리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블랙웰 아키텍처 GPU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GPU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TSMC의 3나노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칩렛 설계가 들어가면서 보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형적으로 인풋이 크면 아웃풋도 큰 고비용 고성능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발열을 어떻게 잡았을까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지만 어쨌건 H100 혹은 H200으로 불리는 현재 가장 빠르게 혹은 가장 많이 쓰는 GPU 관련해서 이런 GPU들보다 더 빠른 메모리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현재 최고
GPU 가격인 2만 달러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AMD에서 B100에 조금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내놓은 만큼 사실 B100에 대한 가격이 그래도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애널리스트들 글도 있었고요. 일단 사실 이 모든 애널리스트 혹은 투자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기대감은 이겁니다. 몇 년간 엔비디아 GPU 내에서 가장 커다란 성능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전에 있던 GPU들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빠른 성능의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GPU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과 기대감이 서려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 B100이 이게 시연이 되게 될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아마 커다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만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풋콜 레이시오, 풋 옵션과 콜 옵션의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콜 옵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우려들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미 선반영돼 있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뭔가 제품이 공개가 되고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키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항상 엔비디아가 항상 어닝 때 그 네. 이상을 뭔가 내놓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실질적으로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여러모로 모멘텀이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네네.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또 가장 주요한 이슈는 FOMC입니다. 사실 뭐 FOMC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주요한 부분들 다른 거를 좀 우리가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 될 텐데 뭐를 좀 유념해서 볼까요? 네, 일단 FOMC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들, 연준 위원들의 말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접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요 키워드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점도표 내에서 금리 인하 시기나 혹은 횟수, 실업률, 장기 중립금리, 그리고 테이퍼링에 관련된 내용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여전히 진행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 없이 여전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수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비둘기라고 불리는 보스틱 총재마저도 금리 인하는 3분기에 진행을 해야 되며 그리고 동결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조금 더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해줬었는데요. 이번 해 안에 3회 금리 인하가 조금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반대로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의 총재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말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를 굉장히 늦추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발표 이전에 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인플레이션 수치도 높았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파월의 발언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좀 비둘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들어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플레 둔화에 대해서 가장 확신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신감이 요즘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금리 인하 설에 사실상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파월뿐만이 아니라 ECB에서도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을 하기를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완전히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봐야 되는데 아마 6월쯤이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이번에 있을 것임을 사실상 어느 정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저번에 나왔던 점도표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질 GDP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기준 1.4%라는 낮은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 PC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4%까지 내려올 것, 그리고 금리는 4.6%까지 내려올 거다. 금리 인하를 3번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점도표를 통해서 드러났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지표입니다. 일단 실업률, PC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2024년과 2025년의 금리를 예상한 수치를 아마 이번 점도표에서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장기 중립 금리로 대변되는 앞으로 더 긴 기간 연준이 금리를 어디에다가 높고 싶은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글이나 혹은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JP모건 기준으로 이번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연준이 6월에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후반기까지 인하를 미룰 수 있다라는 우려도 언급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장기 중립 금리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금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말 뜻은 장기 중립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장기 중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기채, 미국에 존재하는 장기채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깎여 나가는 악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중립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것보다 더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중립 금리가 어디에 찍히는가, 중간값이 어디에 찍히는가, 그리고 범위가 어디에 찍히는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번 해와 다음 해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요거에 더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PC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점도표가 낮게 찍히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이번에 올라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단기적인 악재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기는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안에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상을 한번 이런 가운데 해볼까요? 안에서 그럴까요? 네, FOMC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조금 적어 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거의 확실하게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QT 테이퍼링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았고 원로 연준 이사가 언급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안 할 것이다. 다만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테이퍼링 할 것이냐, 아니면 6월에 할 가능성을 언급하느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도표에서는 사실 JP모건이 예측한 것처럼 3번 인하에서 2번 인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 중립금리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목표하는 데까지 사실 여전히 유지를 할 것이다. 실업률은 우리가 원하는 장기 중립 실업률이 있고 금리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지표가 2%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장기 중립 금리를 굳이 올리게 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예상 여기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올해 최소한 3번 혹은 이제 더 많이 한다라는 쪽은 4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도표에서는 2번 인하가 찍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비둘기스럽게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네.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 이후에 나온 다음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연설에서도 조금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최근에 나왔던 전체적인 노동시장 자체도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우려할 만큼의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아마 6월 금리 인하 혹은 7월 금리 인하 쪽으로 굳어지면서 그 이후에 금리를 동결해 가면서 앞으로 시장이 튀어오르는가, 금리 동결을 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요번에 보스틱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금리 동결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어때요? 유선아님은 지금 이제 미국 현재 계시니까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월가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좀 더 많나요?
아무래도 일단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빠른 게 사실 다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결국 금리가 낮은 게 좋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해 달라. 안 그러면 뭐 국민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뭐 집을 못 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좀 재미난 전략을 취하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반대로 우리는 세금을 적게 매주겠다라면서 유동성을 늘려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각국의 이제 정치 관련된 당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동성 증가를 원칙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뉴욕 증시 상황이 좀 고점에서 지난주에도 좀 등락을 보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이슈 중에 최고봉,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GTC가 예정돼 있고 또 FOMC라는 매크로 변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와, 이 등락이 장중에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일단 GTC는 뭔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FOMC가 악재라서 이번 주에도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일단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GTC라는 이벤트가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FOMC는 전체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번 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러 전환을 하는 호재가 나온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갔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아마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어닝들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어닝들에 따라서 아마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 어닝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오는 어닝들 중 이렇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요즘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좋지 않은데 테슬라의 주가를 살려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샤오펑, 엑스팽에 대한 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악재 혹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각자 경쟁을 하게 되면서 마진율을 앞다퉈서 낮춰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엑스팽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무,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죠. 이 테무의 모기업인 핀듀오디오가 어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알리바바라든지 징동이라든지 이번에 어닝이 안 좋았던 이유 중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이 핀듀오디오 혹은 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과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무가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유지할 수 있을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아마 중요한 어닝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어닝은 마이크론입니다. 결국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 저번에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의 어닝을 나온 이후에 급상승했던 것처럼 마이크론 회사가 가이던스를 잘 내놓고 어닝을 잘 나오게 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사실상 GTC가 목요일 날 끝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GTC의 호재와 합쳐지게 된다면 다시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혹은 반도체의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이키가 중국 관련된 매출이 부진하면서 나이키의 어닝이 저번에 나왔을 때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계속 어닝이 좋게 나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룰루레몬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악재가 몇 개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룰루레몬의 어닝을 통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을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이키를 통해서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반미 감정, 정확히 말하면 자국 제품을 쓰려는 이 움직임 자체가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이키가 여전히 어닝이 안 좋다면 다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소비 지표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요소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사남님과 함께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